자, 2019년에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1월 1일이고요. 늦은 시각이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구문은 초이다의 첫 번째 테마, 문장이 길면 수식어를 묶어봐, 10가지의 수식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치사와 연결된 것들에 대한 복습이 확실하게, 아니 연습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 네 번째 파트는 이제 명사가 어느 자리에 나와 있던 간에 뒤에 형용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로 쓰이면 앞에서 수식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람 그러면 important person처럼요. person important라고 쓰지는 않죠. 자, 그런데 문장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형용사라고 생각했던 것이 명사 뒤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간단해요. 아,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였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한번 칠판에 적혀 있는 요 세 개의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냥 단어 갖다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그녀는 뭐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꽃으로 가득 차 있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basket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고요. 자, full하면 가득 차이란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이 전체 덩어리가 이렇게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였죠? 이렇게 수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이렇게 투부정사가 붙어있던, 전치사 명사가 붙어있던 덩어리를 이루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명사 다음에 형용사 구가 나왔을 경우에 수식어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요 사이에 뭐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거 중에 before of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래서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 또는 꼭 이렇게만 정의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형용사가 수식할 때는 좀 더 뭔가 구체적이고, 뭐 뒤에서 수식할 때는 뭐 일반적이고 특별하고, 뭐 이렇게 구분도 짓고 하는데 우리 이제 복잡하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명사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란 단어가 나오면 아, 단어가 두 개 이상 묶여 있겠구나. 물론요, 단독으로도 형용사가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경우도 잠깐 제껴놓고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수식 어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자, 밑에 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다이어트라고 하는 식단이라는 명사 다음에 하이라고 하는 높은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역시 이렇게 해서 아, 당분이 높은 식단,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뭐예요? 형용사를 중심으로 뒤에 전면구가 붙어서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요. 자,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뭔가 좀 차가운 마실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something cold to drink에서 자, 마찬가지예요. something이라는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붙어서 이렇게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네 번째 파트는 명사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형용사가 나왔을 때 보통 뒤에는 전명이라든지 투부정사가 이렇게 따라 붙어서 덩어리를 이룬다. 자, 그거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11번 문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해석은 편하게 막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단어 보이는 대로 가볼게요. 자, component란 단어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모른다면. 자, component 하면 구성 요소란 뜻입니다. 자, 그럼 구성 요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important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중요한 구성 요소 그러면 the important component라고 할 텐데 거꾸로 나왔어. 그러면 뭐 의심하지 말고 단어가 두 개 이상 길어졌겠구나, 가로 열어주고 어떤 이라는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럼 역시 어디까지인가 가볼까요? 형용사 다음에 전면구가 붙어서 요렇게 묶이죠. 그러면 드라마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는 배우, 이야기, 관객이다. 자,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알면은 우리가 좀 문장을 진행해 나가는데 좀 편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를 좀 많이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장을 가볼게요. 자, 12번 문장도 한번 가볼까요? 자, 미디어라고 하는 대중매체가, 자, 일단 주어 동사가 짧으면 우리 플러스까지 그냥 한꺼번에 가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대중매체가 우리를 교육시켰대요. 그죠? 이거 의역하면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다는 뜻이니까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중매체가 우리를 교육시켰대요. 뭐에 관해서요? 자, about the danger. 자, 일단 이게 전면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위험이냐면 이것도 우리 배웠죠? 명사, 어부, 명사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한 번에 치자.
그래서 가공식품들의 위험에 관해서. 됐습니까? 그럼 요까지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전명, 특히 명사 어부 명사는 하나로 보자. 그래서 가공식품의 위험에 관해서 우리를 교육시켰대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아까 잠깐 짧은 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또 뭐가 나왔어요? 가득 찬이라는 형용사가 나와 있죠. 자, 그럼 가로 여시고 덩어리를 잡아볼까요? 자, 화학 첨가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가공식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를 교육시켰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수식어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했던 것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얗게 칠해져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뼈대. 나머지는 전부 다 결국은 수식어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이었고요. 자, 13번은 이제 도전이에요. 좀 어려워요. EBS 지문에서 선생님이 좀 발췌를 좀 했습니다. 자, 단어도 좀 어렵고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게. 자, 그러면 일단 여기 fluidity라고 하는 단어가 가변성이에요. 가변성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fluidity가 이제 액체나 이렇게 흘러다니는 유동성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기억의 가변성은 그랬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기억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뭐 기억이 어쨌건 저쨌건 앞에 내용이 있었을 텐데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거야. 기억의 가변성은 may reflect the challenge. 자, 뭔가 어려움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대요. 자, 여기까지는 됐죠. 기억의 가변성은 뭔가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어. 자, 그런 상태에서 뭐가 나왔냐면 inherent라고 하면 내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형용사예요. 자, 이 단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명사의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덩어리가 이루어졌겠구나. 딱 가로 열어주시고,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갑니다. 원래 엔지니어링 하면 막 이렇게 조작하는 거거든요. 뭔가 수작을 부리고 조작하는 뇌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해석을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빼고 그냥 우리 뇌 속에 있는 뭔가 우리 뇌가 하고 있는 어려움을 갖다가 기억의 가변성이 반영하는 것일지도 몰라.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뇌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원래 be able to 이렇게 많이 쓰이잖아. 뭐뭐 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비동사 빠져있는 그냥 형용사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뇌라는 게 어떤 뇌냐? 뒤에서 또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make life and death니까 자,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것도 언제? 순간의 알아차림, 다시 말하면 즉각적으로, 즉석에서라는 뜻이에요. 즉각, 그렇죠? 여기까지 잡습니다. 자, 즉각적으로 삶과 죽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뇌 속에 존재하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뒤에 전명구 붙였으니까 또 한번 이어가 봅니다. 아주 막 요란, 시끄럽고 불확실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 선생님이 해석을 했는데 솔직히 이 문장 해석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잠깐 먼저 내용 설명을 먼저 한번 잠깐 해볼게요. 원래 이 글은 기본 전제가 이거예요. 비록 생생하고 정확할지라도 대부분의 기억은 정확하지도 않고 세부사항이 풍부하지도 않아. 그래서 기억의 부정확성에 대한 글이고요. 결국 기억은 생존에 대한 것이야. 정확성에 대한 것이 아니야. 자, 이런 어떤 내용상의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앞에 넘어가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 생존에 대한 것이지 정확성에 대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기억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비스무리하면은, 그렇죠? 그게 맞다라고 하나의 가변성. 자, 다시 갑니다. 기억의 가변성, 기억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냐면 뭔가 조작하는, 수작을 부리는, 자, 이런 단어가 좀 어려우면은 그냥 우리 뇌에 내재하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대요. 근데 이 뇌는 뭘 하는 뇌냐면 삶과 죽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뇌예요. 아주 시끄럽고 불확실하고 계속 변하는 환경 속에서 뭐 이런 거겠죠. 예전에 어떤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어떤 대상을 갖다 공격해서
굉장히 막 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근데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거랑 비슷한 물체가 다가오는데 아, 그때 그 물체가 이런 색깔이었고 이런 모양이었고 그리고 뭐 어떤 높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기억하려다 보면 뭡니까? 결국 그 물체가 다가와서 나를 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은 우리한테 유리하게끔, 그렇죠? 변화시켜서 뭔가 생존에, 그죠? 필요하게끔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 쭉 전개시켜서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되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문장만 딱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뭐 글도 남기시고 해보세요. 자, 기억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뇌 안에 있는 어려움을 갖다가 반영하는 것일지도 몰라. 근데 그 뇌는 즉각적으로 뭔가 나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뇌란 말이야. 이 아주 혼돈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기억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성만 추구하지는 않더라. 자, 그렇게 해서 13번 어려운 문장까지 일단 해결을 했고요. 자, 그러면 5번째, 10가지 중에서 5번째로 갑니다. 자, 5번째는 좀 쉽습니다. 자, 우리 명사 다음에 우리가 보통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생김새만 한번 보세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렇죠?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to buy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게 투부정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투부정사도 결국은 뭐 갖다 만들어요? 동사 갖다 만들기 때문에 이 투부정사도 하나의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 갖다 만들기 때문에 동사처럼 뒤에 예를 들어서 to buy a new computer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도 붙고 수식어도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부정사 그러면 to 다음에 이 동사에 걸려있는 덩어리까지 이렇게 묶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앞에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자, 명사 수식하는 말은 다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문법책에 나오는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형태를 잘 보세요. 명사 다음에 투가 나왔구나. 투 덩어리 잡아서 뭐뭐 하는, 뭐뭐 할, 뭐 이런 식의 어떤 수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은 아닙니다. 문장이 길면은 명사 다음에 투가 나와도 이렇게 잘라져서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은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구에 대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역시 문장 가지고 또 한번 직접 가볼게요. 자, 14번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원어브로 시작하면 원 없이 길어진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일단 가로부터 열어놓고 뭐뭐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전 명구까지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까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내가 원어브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방법들이냐 봤더니 지금 명사 다음에 투가 붙었으니까 아, 이런 방법이니까 역시 수식어가 또 뒤에 붙어 있겠네. 그러면 identify가 뭘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보는데 너의 가치관까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의 가치관을 알아보는 방식들 중에 한 가지는 이거죠. 자, 그래놓고 뒤에는 이어갑니다. is to look at 그랬습니다. 원래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거의 99%는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이걸 뭐 비투 용법이니 명사적 용법이니 그런 용어 자체 다 필요 없습니다. 수능에서 지문에서 나오는 모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는 거의 다가 다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문맥에 맡기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너의 가치관을 알아보는 방식들 중에 한 가지는 look at, 살펴보는 거야. 근데 뭘 살펴보는 거냐 해서 이렇게 지금 what으로 이어지는 선생님이 앞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what이라는 덩어리는 항상 명사처럼 쓰이니까 자, 무엇이 너를 갖다가 좌절시키고 혹은 upset, 기분 나쁘게 하는지 화나게 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장이었습니다. 자,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도 이제 조금 문장이 길지만 갑니다. 자, 문장 맨 앞에 as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뒤에 파트에 보면은 부사절 접속사 해서 이제 as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as는 사실 정말 많이 나오는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뜻은 다양해요.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뭐 할 때도 있고 또는 뭐뭐로서 듯이도 있고 굉장히 많지만
문맥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얘는 일단 잠깐 접어놓고, 자, 그들은 virtually 사실상 어떠한 natural predator, 천적도 가지고 있지,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도가 좋겠네, 그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황금 독화살 개구리, 그죠? 개구리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떠한 시도도. 자, 여기는 지금 make란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attempt 하면 명사로서 시도란 뜻이고요. 결국 우리가 배운 대로 시도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어떤 시도인데 이거잖아. 그러면 가로 열어놓으시고, 아, 더 큰, 자신보다 몸집이 더 큰 동물로부터 hide, 몸을 숨기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아요. 왜? 천적이 거의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투부정사라고 하는 놈이 문장의 어느 위치에 있던 간에 명사 다음에 투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더라. 자, 이렇게 기억을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문장으로 선생님이 마무리를 졌고요. 자, 이제 6번, 7번, 8번, 9번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독립된 파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수식어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짧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 구문이기 때문에 해석을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문법적으로 자꾸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거는 또 우리가 어법은 초이다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하니까. 자, 그럼 일단 한번 보세요. 자, 명사 다음에 ing냐 아니면 ed, pp냐, 자, 이런 덩어리가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분사구라고 부르는데, 분사란 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전히 어렵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칠판 한번 보세요. 분사. 분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근데 분사를 정리하기 전에 요거만 먼저 한번 봐봐. 우리 동사에다가 ing 붙어 있는 모습들은 많이 봤잖아. 여러분들 중에 동사에 ing 붙어 있는 것들 한번 아는 거 한번 불러봐. 뭐 있어요? 뭐 동명사도 있고, 뭐 진행형도 있고, 뭐 현재 분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이제 구별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분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동명사부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동명사도 생긴 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만들고, 분사도 두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형태로 보면 똑같잖아. 헷갈리니까. 그런데 동명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동명사는 용어 자체에서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문장 맨 앞에 ing가 나왔는데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면 아, 이건 동명사예요. 뭐뭐 하는 것은. 그 다음 동사 다음에 ing가 나왔는데 이 ing가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좋아하다처럼. 이걸 동명사라고 해요. 목적어. 그 다음 앞에서 한번 배웠죠?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따라서 동사를 이 자리에 쓰기 위해서는 명사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ing도 내가 무조건 동명사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호라는 것은 비동사 다음에 ing가 나와서 뭐뭐 하는 것이다가 돼버리면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사의 모습은 이게 다예요. 주어, 목적어, 보호, 요게 답니다. 동명사의 모습은 이게 다예요. 자,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는 뭐냐? 동명사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분사를 이 용어 자체만 가지고 설명하기 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바꾸자? 자, 이렇게 바꾸자 이거야. 동형사구나. 자, 동명사는 동사의 성질 가지고 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분사라고 하는 놈은 지금부터 우리가 용어를 동형사로 바꾼다면 개념 정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똑같이 동사 갖다 만드는 말이구나. 다만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겠구나? 형용사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분사는 동사의 성질을 가진 뭐다? 형용사구나. 그럼 우리 형용사 배웠잖아요. 한 단어로 쓰이면 앞에서 수식,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이면 뒤에서 수식. 아, 그러니까 결국은 분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식어구나.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물론 뭐 형용사처럼 보호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수식어로만 한정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분사는 뭐다? 동형사. 아, 분사 ing, pp. 아, 요거 형용사랑 똑같아. 한 단어로 쓰면 앞에서 수식해. 뒤에 왔다는 얘기는 덩어리가 지어진 거야. 다만 우리가 ing라고 하는 현재 분사,
pp라고 하는 과거분사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ing와 ed의 그럼 차이는 뭐예요, 선생님? 이제 동명사하고 분사는 좀 구별이 됐는데요. 언제 ing를 쓰고 언제 pp를 씁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결국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한 단어로 쓰이면 앞에서 수식해요. 단어가 2개 이상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해요. 자, 그런데 분사는요, 이렇게 수식받는 이 명사가 곧 주체예요. 그래서 이 주체의 입장에서 얘가 하다라는 능동이면 ing를 쓰고 되거나 받다라고 하면 pp를 써요. 이 주체가 하다라는 능동이면 ing를 쓰고 되거나 받다가 되면 pp를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다? 차이는 해석상의 차이예요. 해석상의 차이.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자, 텐트가 있는데 메이킹이냐 메이드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낙타 가죽으로 만들어진 텐트죠? 그럼 수식받는 말이 텐트예요. 그럼 텐트가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니까 pp를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사라는 것은 결국 뭐다? 동형사.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명사의 앞이나 뒤에서 명사 수식하는 덩어리. 다만 ing를 쓸 것인가 pp를 쓸 것인가는 수식받는 명사가 결국은 하느냐 받느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차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선생님 수업이 좀 빠르다고 생각하면 뭐 천천히 돌려서 들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실제 문장을 봐야 여러분들이 또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6번 문장부터 좀 길어 보이긴 한데 앞에서부터 쭉 치고 나갑니다. 자, government policy, 정부 정책은 그랬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뭔 몰라도 어떤 자리에 있건 간에 내가 아는 어떤 명사가 나와 있는데 ing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어. 얘는 동명사야, 동형사야? 절대 동명사는 아니겠지. 왜? 내가 ing라고 하는 덩어리는 이 동명사는 이 자체가 명사인데 어떻게 명사 다음에 또 명사를 써?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와야 되는데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ing 나오면 지금부터는 그냥 무조건 가로 열어버리자. 그냥 수식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명사 다음에 ing 나왔어? 그냥 수식어. 그러면 이 동작이 어디까지인가만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정부 정책은 그랬어. restrict가 제한하다라고 내가 뜻을 알고 있다? ing 나왔어. 가로 열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떤 정부 정책이야? 그럼 이 동작이 어디까지인가 잡아보세요. 자, restricting the use of plastic bag까지네요. 비닐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정책이. 이게 분사라는 거예요. 그럼 수식받는 말 정책이 비닐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거니까 능동으로서 ing를 쓴 것 뿐입니다. 자, 이 정부 정책이 자, 지금부터는 단어 그대로 점차로 taking root,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쉼표 나왔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 볼까요? 특히 그랬고요. 자, 어몽도 전치사예요. 뭐뭐 사이에란 뜻이니까 대형 할인점들과 그리고 소매상들 사이에서. 자, 이렇게 그냥 붙여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게 분사라는 거구나. 분사라는 용어보다 명사 다음에 ing 나오면 수식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자, 분사 파트는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장도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according to 하면 전치사구죠? 뭐뭐에 따르면이니까. 자, 오스트레일리아죠. 그죠?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자, 인스티튜트가 연구소고요.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쉼표도 없고. ing 나왔어. 그럼 가로 열어야지. 어떤 연구소야? specialize in 뭐뭇을 전문으로 하는 거니까. 자, 심장병과 당뇨병을 전문으로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소에 따르면. 됐죠? 이게 분사구나. 이걸 자꾸 보라고요. 그 다음 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규칙적인 신체적인 활동. 그리고 search as가 나왔고요. search as도 나왔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search하고 as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search하고 as가 붙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search as가 나오면 하나만 나오든 아니면 여러 개가 겹쳐 나오든
자, 역시 search as의 범위 잡아서 수식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그죠? 해석은 뭐뭐와 같은 뭐 이런 뜻이니까. 됐나요? 그러니까는 자전거 타기와 같은 그런 규칙적인 신체적 활동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분사 ing로 쓰이는 경우들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갑니다. 자, 이 로봇들은 그랬고요. 메이드가 나왔어. 자, ing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보이니까 가로를 열었는데 메이드는 동사의 과거형하고 좀 헷갈리잖아. 동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이 make가 동사면은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어부 나왔으니까 이거 pp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pp겠구나 가로 열어버려야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인가 볼까요? 자, synthetic compound 하면 밑에 써 있습니다. synthetic 하면 합성이라는 뜻이고 compound가 화합물이나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합성 물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이 로봇들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가 또 뭐예요? 덩어리 분사입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왜 making을 안 쓰고 made를 써요? 아까 선생님이 수식 받는 말이 뭐라고? 주체. 로봇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made를 쓴 거고요. making을 쓰려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능동이니까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이 로봇들은 디자인까지 가볼까요?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 이제 투부정사 덩어리죠. in the tail. 꼬리는 아주 유연하게. 그리고 midsection 그랬으니까 뭐예요? 중앙부는 조금 딱딱하게. 자, 얘도 지금 and를 중심으로 to 비동사 다음에 flexible 형용사하고 형용사가 병렬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병렬 구조 파트가 또 나올 때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요.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이 로봇들은요. 어떻게 설계되어 있냐면 꼬리는 좀 유연하고 중앙부는 좀 딱딱하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18번이었고요. 19번 가봅니다. 자, 19번 문장은요. 작년도 9평 어법 문제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자, 진행해 볼까요? 자, 일단은 이 문장은 문장 맨 앞에 지금 부정어가 나왔어요. not all이라고 해서 부분 부정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나와서 부정주어가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요. 항상 any 동사의 not 그래서 어떤 것도 뭐뭐하지 않다. 또는 사람이면은 어떤 사람도 뭐뭐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모든 organism 그랬으니까 모든 유기체가 다 able to find sufficient food 그랬으니까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죠. 그렇죠? 생존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먹이를 찾을 수 없는 유기체들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화가 안 되는 거고 그 종은 멸종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한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종은 인간이란 종 또 다른 종들 지금 뭐 왕성하게 활동하는 종들 다 진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얘기는 먹이를 찾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not all. 자, 부분부정인데요. 모든 유기체가 다 생존하기에 충분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so 따라서 starvation, 기아,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a kind of 자, 일종의 this value, 반가치입니다. 가치에 반한다고요. 그렇죠? 굶어 죽는 거 좋은 거예요? 유감스럽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가치에 반하는 건데 반가치인데 명사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found가 동사입니까? 앞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한 문장 동사 한 개원 시점 동사 못 써요. 동사 2개 쓰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니까 그럼 너는 뭐다? pp겠구나. 자, 이렇게 묶어주면 종종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반가치입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부사가 하나가 붙어서 그렇지 뭡니까? 결국은 또 pp 분사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모든 유기체가 다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인 충분한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기아라고 하는 굶주림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종종 발견되어지는 일종의 반가치입니다. 유감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반대로 본다면 지금 살아있는 종들은 굉장한 우수한 종들이겠네요. 됐나요? 자, 19번이었어요. 자, 20번 문장은 좀 더 길어 보이는데 갑니다. 20번. 자, the art, 예술작품은 종종,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어 동사가 짧으면 플러스까지 그냥 가자고 그랬으니까 예술작품은 종종 도덕적 교훈이나 가치를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 분명히 동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명사 다음에 일이니까 가로 열어야죠. 자, 그러면 consider, 이 동사는요 되게 또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원래 A as B라고 해서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뭐 목적어, 목적격 보호 그래서 요 B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명사가 나오겠지만 만약에 요게 이제 수동이 돼 버리면 이렇게 나가 버리면 요 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자연스럽게 붙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그냥 바로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명사를 보고 목적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지금은 consider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으니까 A가 앞으로 나간다. 그럼 뭐 이렇게도 생각하면 또 복잡하니까 도덕적 교훈이나 가치? 명사 다음에 일이 나왔으니까 가로 열고 단어에 맡겨보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거네요. 그렇죠? In a society. 자,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어떤 가치,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갖다가 예술작품이 가르쳐 준답니다. 자, and가 나왔으니까 또 이어지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e used to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학습해야 될 뭐 어떤 수거적인 표현 중에 하나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용되더라고 그랬으니까 주어가 공통요소예요. 이놈이 주어고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또 예술작품이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냐? 자,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냐 봤더니 정치적인 메시지를 갖다 send, 보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뭔가 주의를 갖다가 끌어들이도록. 자, 끌어들이기 위해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은 병렬이고 또 요놈하고 요놈이 또 병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술작품은 종종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가르쳐 주는데 사회에서 중요하고 여겨지는 것들요. 그리고 이 예술작품은요. 또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냐면 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주의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예술작품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됐나요? 자, 이제 21번, 6번 수식어구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건 도전이죠. 별표가 3개나 들어가 있고요. 2018년 9월 평가원 34번 역시 빈칸 문제 속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먼저. 단어가 막히는 것들이 있나요? 크게 단어는 어려운 건 없는데 역시 요놈도 내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현대 심리학 이론은 state that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거죠. 뭐라고 말하고 있냐. 현대 심리학 이론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그럼 대절 속에 이제 새롭게 주어 동사가 나가는 겁니다. 접속사니까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자, 요거는 우리가 배웠어. 명사 of 명사 정도는 딱 묶어주면 되죠. 이해의 과정이라는 것은 이해의 과정 이것은 바로 구성의 문제다. reproduction, 재생이 아니라 구성의 문제다라고 말을 한대요. 자, 현대 심리학 이론은 뭐라고 언급하고 말하냐면 이해라고 하는 과정, 이해의 과정은 이건 구성의 문제야. 자, 그래놓고 아직은 안 배웠지만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면은 역시 항상 콤마는요 잠깐 쉬었다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콤마 다음에 위치 나오면 그냥 그것은 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뒤에 동사가 나왔으면 그것은, 주어 동사가 나왔으면 그것을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앞문장 전체를 맞는 거예요. 요 밑줄 친 부분을 맞는 거예요. 이해의 과정이 구성의 문제라고 하는 거, 이것은 means that 뭘 의미하냐? 뭘 의미하냐면 이해의 과정이 이런 형태를 갖다 take the form,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것을 의미한대요. 자, 그럼 이런 형태가 어떤 형태냐? 자, 이것도 한번 전면구 가로 묶어볼까요?
정보의 해석의 형태를 띠더라 이겁니다. 정보의 해석의 형태를 띠더라. 근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정보는 어떤 정보냐? 자, 이 명사 다음에 이제 ing가 나왔으니까 아, 또 수식어구나. coming from the outside. 자,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generate, 생성되어지는 그러한 데이터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도 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병렬돼서 수식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 하나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물체를 갖다가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바깥에 있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정보를 갖다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틀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아, 이건 움직이는 거니까 차야 라는 이런 형태를 띠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문장만 해석해 볼게요. 현대 심리학 이론은 뭐라고 말하냐? 이해 과정은 재생이 아니라 이거는 구성의 문제다. 근데 이해 과정이 구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 이해 과정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를 띈다라는 거야. 어떤 형태? 아, 바로 정보의 해석이라는 형태인데 그 정보는 바깥에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그런 정보의 해석의 형태를 띠더라. 됐습니까? 자, 좀 약간 좀 완벽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아도 돼요. 자꾸 읽으면서 해석의 어떤 틀을 갖다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문장이 있고 뒷문장이 있고 이어지면은 충분히 우리가 내용을 갖다가 또 문맥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6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 또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